북한이 통보한 정찰위성 발사 기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발사 실패 이후 재발사를 공언하고 준비 동향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언제 실행에 옮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번 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위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 전문가와 북한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한이 31일 0시부터 11일 0시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난 건데 계속해서 조속히 발사를 하겠다, 빠른 발사를 예고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상 이제 5월 31일 날 북한이 이 정찰 위성을 쏘았을 때 사실상 위성 탑재체 두 세트를 준비를 했으면 아마 곧 발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비록 이제 그 발사체가 실패한 이유가 탑재체의 문제가 아니라 발사체의 문제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발사체는 굉장히 신뢰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수없는 그 시험을 통해 가지고 발사체에 대해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우리한테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탑재체만 두 쌍이 준비가 됐으면 관계가 없었을 텐데 그것이 두 쌍이 준비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에서 이게 뭡니까? 우주개발국에서 이제 표현한 게 이런 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발사체 실패하고 난 뒤에 우선적으로 왜 실패했는지, 두 번째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성공을 시켜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에 손상을 입히고 네. 또 최고 지도자에 대한 엄청난 이제 손상을 입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발사할 거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7월 27일이 우리로 보면은 정전 협정일이지만 북한으로 보면 그날이 전승 기념일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철저한 이 점검 과정을 거쳐서 발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최초에 질문했던 것처럼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발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이 네. 새로운 액체 연료 엔진 시험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움직임으로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서해 발사장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신행 발사장이 있고 구형 발사장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엔진 연소 시험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마 38 노수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은 엔진 연소 시험장을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엔진 연소 시험장에 그걸 이제 가림막이 옆으로 이동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 차량이 몇 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보도들을 보면 엔진 연소 시험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 그게 이제 천리마 1호였잖아요. 네. 천리마 1호가 이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백두산 엔진 4개를 클러스터 형식으로 뭉쳐서 이렇게 올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엔진을 백두산 엔진이라고 안 하고 천리만 엔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이제 변형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천리마 1호에 대한 1단, 2단 엔진에 대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더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는가. 그래서 좀 전에도 국가우주개발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실패한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찾아서 과학적으로 네. 이걸 극복을 하고 그리고 부분 성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발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조만간에 발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이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 결함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네, 열심히 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날씨적인 측면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보대로라면 북한에는 초여름 장마가 예보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날씨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특히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풍량, 풍속, 습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제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번 주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서해 쪽으로 그리고 이제 주말까지는 뭐 동해까지 계속해서 이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발사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일주일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서해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연소 이런 거 다 끝나고 또 다른 시험들을 다 해서 부분적으로 다 성공이 됐을 때 발사할 거기 때문에 그 발사를 굳이 이제 이렇게 유추해 본다면 날짜를 7월 27일 조금 며칠 전에 해서 자기네들의 성전 기념일을 뭐 이렇게 이런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가지고 자축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며칠 동안의 뭐 날씨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면 북한이 2차 발사를 할 때에는 통보하지 않기로 한다고 발표하면서 네. 우리 군은 여전히 대비 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여전히 패트리엇 미사일 요격 부대를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정부지만 일본이 이렇게 좀 북한의 미사일과 정찰위성 발사에 예민하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뭐 영십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 금방 해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게다가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통보 안 하고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 이제 북한답게 뭐 오늘도 발사할 수 있는 거고 내일도 발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왜 일본이 훨씬 더 예민하게 여기에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찰 위성의 경로를 보면 이게 이제 서해를 거쳐가지고 오키나와 부근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의 1단 추진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곳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1단 추진체가 떨어졌고 2단 추진체가 결국 실패함으로써 정찰 위성 자체가 실패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로상에 오키나와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2단 추진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파편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페이로더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오키나와 주민들한테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 주변에 지금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을 지난 4월 달에 가서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 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우선 자국민의 보호에 우선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 당국이 이 발사체 수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천리마 일형. 네. 그런데 인양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소식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수중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2단 추진체가 떨어진 것이 이제 어청도 서해 쪽으로 한 200km에서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중에 한 75m 수중에 15m가 이제 옆으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서쪽은 서해 쪽은 특히 이제 뻘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뻘에 이제 묻힐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수중 시야가 들려오는 그 보도들을 보면 50c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잠수부들이 내려가서 50cm 시야에서 뭐 거의 그냥 눈을 감고 더듬는 수준이거든요. 시야가 50cm밖에 안 되니까. 네. 게다가 이제 유속이 문제가 되는데요. 유속이 이제 대조기, 중조기, 소조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유속이 빠른 때는 이제 대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속이 아주 좀 정체돼 있을 때는 이제 그걸 소조기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요 며칠 사이에는 대조기, 중조기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월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조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인양 작업이 되지 않겠냐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지금 수상 구조함뿐만 아니라 잠수함 구조함도 거기 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거기에 지금 다 가 있고 과거에도 인양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조기가 되고 그러면은 인양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우리 군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박도 한반도 서해상에서 활동이 네네. 두드러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한반도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는 것인데 이 중국도 북한 위성 잔해물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중국 왜 이리 좀 늦게 움직였나 하는 의아심은 저는 있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이번에 그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를 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조금 동쪽으로 치우쳐서 발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동쪽으로 치우쳐서 발사를 하면은 그 잔해가 우리 영해 쪽에 떨어지지 않고 네. 오히려 중국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서쪽으로 이렇게 좀 갔다가 이걸 방향을 틀었거든요. 네. 그 방향을 트는 과정 속에서 연소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북한의 정찰 위성이. 네. 이게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북한으로 봐서는 가능하면은 이게 일단 추진체가 떨어지고 하는 것이 중국 쪽으로 좀 떨어지게 해서 우리 한국이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결국은 떨어진 데는 서청도에서 한 200km 좌측으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어떤 데냐 하면은 네. 한중 간에 서로 그 조정해서 이렇게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그렇죠. 그 정확한 표현은 이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죠. 그 네. 말의 의미는 한국의 EEZ하고 중국의 EEZ가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누가 먼저 가든지 먼저 가서 인양하면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아. 이것이 이제 유엔 해양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네. 공해상에는 서로 먼저 가서 인양을 하는 쪽이 거기에 소유권을 가지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제 우리가 한 2, 3일 내로 또는 3, 4일 내로 이것을 인양을 했으면은 그냥 뭐 중국에서도 그만뒀을 텐데 인양이 늦어지고 또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2단 추진체가 있고 그 위에 3단 추진체와 위에 탑재체가 있었잖아요. 네. 인공위성체가. 네. 그러면은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와 그다음에 인공위성체가 한꺼번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2단 추진체만 떨어지고 3단 추진체하고 위성체는 따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길이는 전체 30m인데 그중에 지금 15m가 지금 밑에 떨어져 있는 건데요. 1단 추진체는 길이가 짧았거든요. 그러면 15m가 2단 추진체만 얘기하는 건지 2단 추진체하고 3단 추진체까지 들어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탑재체까지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 2단 추진체는 한국에서 지금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까지 작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3단 추진체하고 위성 추진체 그거 떨어진 지점을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가 작업하는 곳에서 약 100km 조금 남짓한 곳에서 지금 중국의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해경정 그리고 이제 법률 집행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대가 그 근방에 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중국도 이 3단 추진체든 위성 탑재체든 이것을 인양을 해서 북한의 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발사체 잔해물을 수거를 하면 그만큼 북한의 기술에 대한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우리도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그 수거를 했잖아요. 2012년도 12월 달에도 수거를 했고 2016년도에는 또 다른 장애물하고 그 페어로딩을 이제 수거를 했단 말이죠. 예. 2016년도 2월달에 북한이 발사할 때는 일단 추진체를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기술을 이제 확인하지 못하도록. 네. 그런데 이제 2012년도 12월달에 한 것은 우리가 3일 만인가 이틀 만인가 인양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미가 같이 이제 이 내용을 분석을 했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 북한이 적어도 이 1단 추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고 어느 나라의 제품을 사용을 했는지 그걸 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양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도대체 이 2단 추진체의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2단 추진체의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북한이 얘기하는 정찰 위성의 수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장거리 미사일 기술 수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3단 추진체와 아마 인공위성체까지, 그러니까 탑재체까지, 그것까지 만일 수거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북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립니다.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란 말이죠. 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보면은 통상 이제 뭐 6월 달에 한 번 열고 12월 달에 열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연말에 열어 가지고 그걸 이제 신년사로 올 1월 1일 신년사로 대체했단 말이죠. 네. 예.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또 한 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어요. 정상적으로만 한 6월 달에 지금 오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왜 했느냐 하는 거죠. 그때 한 것은 오로지 주제 하나만 가지고 했어요. 북한의 농업 문제. 네. 그 농업 문제 하나만 가지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할 정도로 북한이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6월 달에 지금 6개월 사이 벌써 세 번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전원회의를 하게 되면은 뭐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당이나 중앙기관들이 한 과업들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북한의 노동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 북한의 경제적 업적을 계속 선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선전이 정말 제대로 되어서 그렇게 업적이 나타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북한이 페이퍼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2월 달에 12개의 과업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알곡 생산, 두 번째가 철강 생산, 석탄 생산, 천 생산, 그다음에 목재 생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가지고 이제 이번에 다 확인을 하겠지요. 이게 전부 다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에 정찰 위성까지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으면은 그나마 아주 축제 분위기 속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겠죠. 네. 이제 그런 식이는 안 되니까 대신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꼭 대외 대남 이렇게 메시지를 발신한다라고 하면 아마 인공위성 발사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로 하는 정찰위성 발사는 주권 사항에 속하는 거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걸 발사하겠다. 그 얘기를 아마 대외 메시지로 발신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지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내일 미국에서 만나서 이 북한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한미 안보 동맹도 그에 따라서 더 밀착될 것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뭐 한미동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데 가장 밀착돼 있는 것이 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부 들어서서 한미동맹은 뭐 더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벌써 한미 간의 수석 대표들이 만난 게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인데도 참 답답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정찰 위성에 대한 평가할 거고 차후 이제 정찰 위성 발사 문제나 또는 북한의 전략적인 도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도발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할 텐데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또 어떻게 하든지 이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뭐 논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하나는 한미를 포함해가지고 유럽 전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인 제재를 따로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심층 깊은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